안녕하세요.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경제해설 강의를 맡은 소성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학력평가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 전체적인 난이도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총평에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평을 잠깐 보고 오시고요. 선생님이 문제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읍시다. 문제 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를 잘 읽자.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그림은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낸 민간 경제의 순환이다. 첫 번째 힌트예요. 민간 경제. 우리 민간 경제라고 하면 당연히 민간 경제 주체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민간 경제 주체는 바로 가계와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이 등장했으니까 자동으로 A는 가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화폐의 흐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화폐란 건 실물을 제공한 대가예요. 화폐는 실물 제공의 대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에서는 점선인 화폐의 흐름밖에 없지만 우리 실물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화폐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실물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자, 먼저 기업이 실물을 내놨습니다. 자, 기업이 내놓는 실물에 뭐가 있어요? 바로 재화와 서비스죠.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죠. 무슨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가 바로 생산물 시장이니까 나시장은 생산물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는 그 재화와 서비스를 사죠. 그 대가로 우리 가게는 돈을 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나요? 바로 판매 수입이 되죠. 기업의 판매 수입.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판매 수입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이 생산물 시장이니까 자동으로 반대편은 생산 요소 시장이 되는데 자, 가계가 실물을 내놨습니다. 가계는 뭘 내놓냐? 가계는 바로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실물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가로 기업은 뭘 우리한테 주냐? 바로 노동의 대가로 임금, 토지의 대가로 지대, 자본의 대가로 이자를 우리에게 주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의 증가는. 근데 기억은 임금, 지대, 이자, 우리의 소득이 됩니다.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왔어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 니은은 기업의 생산 비용이다. 그런데 생산 비용이 아니라 뭐다? 판매 수입이 됩니다. 세 번째, A, 가계예요. 가계는 가시장,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가 아니라 뭐다? 공급자가 되죠. 그 다음, 노동은 생산 요소잖아요. 생산 요소니까 당연히 나시장이 아니라 가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화, 서비스 둘 다 생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시장,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보고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자,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 보시면은 운동화를 생산하는 갑국의 A기업은 을국의 독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을국 국기 모양의 디자인을 넣은 운동화를 새롭게 만들었대요. 을국 사람들의 이런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이었겠죠. 그런데 신발이나 발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진 을국 국민들은 우리의 신성한 국기를 신발에 해서 자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국 사람들이 A기업 상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전개했대요. 그래서 결국 A기업은 사과하고 회수하였다. 자, 이 A기업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바로 을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1번, 상품을 개발할 때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되겠죠. 자, 2번,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 근데 위의 내용은 기술 발전, 기술 혁신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고요. 3번, 상품 판매 시장을 세계 여러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 확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4번,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위에 생산비 절감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이미지. 여러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건 기업이 이윤만 추구할 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위의 내용이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건 바로 1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배제성과 경합성 중에 하나다. 자, 봅시다. 배제성, 경합성. 여러분, 배제성이란 건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소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합성이란 건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건데, 이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서 우리 재화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문제로 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제성이 있냐 없냐? 이쪽에 배제성을 넣어 보겠습니다. 배제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경합성이 있냐 없냐? 자, 먼저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으면 우리는 그걸 사적 재화라고 불러요. 사적 재화. 그리고 배제성은 있는데 돈은 내야 되는데 경합성은 없다. 그러면 요금제 또는 자연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배제성은 없어요. 돈은 안 내도 되는데 경합성은 있다. 이게 바로 공유자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여러분 제일 많이 실은 본 사례죠. 바로 공공재예요. 국방 서비스 같은 게 해당하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사헬지대는 건조 기후의 초원이었으나 계속되는 가뭄과 무분별한 이용으로 사막화되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볼 때 사헬지대의 초원은 누구나 무상으로 방목할 수 있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럼 그 성질이 뭐예요?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배제성인데, 근데 배제성이 이 사헬지대 초원은 배제성이 있다 없다? 배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한 사람이 초원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경합성이 있는 거죠. 자,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공유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자원은 돈은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남용되고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바로 공유자원의 비극 또는 공유지 비극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문제 돌아와서 1번. 기업과 같은 유형으로 국방 서비스. 자, 여러분, 국방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유자원과 마찬가지로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가가 있으면 배제성이 있으면 무임승차 문제. 여러분, 무임승차 문제는 대가리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건데 배제성이 있으면 대가리 지불해야 되는 거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건 바로 배제성이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공유자원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만 배제성이 또 없는 공공재에도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초원을 이용할 때 비용을 부과하면 돈 내게 하면은 경합성이 커진다. 그런데 돈을 내게 하면 경합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배제성이 없었다가 생겨나는 거죠.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 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 대표적인 사적 재화예요. 우리 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는 일단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즉 배제성이 있죠. 그리고 내가 그 책을 사면 그 책은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책, 딱 그 책은. 그러니까 경합성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인터넷 사이트의 유료 음원 파일, 이건 대표적인 요금제예요. 자, 우리 유료 음원 파일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유료니까. 그러니까 배제성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유료 음원 파일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경합성은 없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에 나타난 갑국에서 병국의 경제체제. 자, 또 힌트가 있네요. 경제체제예요. 우리 경제체제는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사회자가 이야기하듯이
경제체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세 종류가 있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는 모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죠. 자, 그럼 이 무어누의 문제를 갑국은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맡긴대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바로 계획경제체제입니다. 두 번째, 을국에서는 내려오는 관습, 전통에 맡긴대요. 그래서 전통경제체제. 그리고 병국은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바로 시장의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에 맡기니까 시장경제체제죠. 특히 계획경제랑 시장경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1번 볼게요. 갑국의 경제체제는 병국에 비해 효율성을 중시한다. 여러분, 효율성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중요시하죠. 틀렸고, 두 번째, 병국의 경제체제는 갑국에 비해서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적 유인이란 건 금전적인 이익이나 손해, 물건의 가격이 비싸고 싼 거, 우리 월급이 높고 낮은 거, 이런 게 다 경제적 유인이고요. 경제적 유인은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인 병국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리고 3번, 갑국의 경제체제는 을국과 달리 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분배 문제가 이 세 가지 중에 바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경제체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 해결 방식이 다른 거죠. 자, 4번. 갑국의 경제체제는 병국과 달리 개별 경제 주체의 선택이 자유롭다. 우리 개별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계획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시장 경제의 특징이고, 그리고 마지막 5번. 을국의 경제체제는 병국과 달리 사유재산권과 이윤추구 활동이 보장된다. 근데 우리 시장 경제는 당연히 사유재산, 이윤추구 활동이 보장이 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희소성에 따라 재화를 A와 B로 구분한 것이다. 우리 희소성이란 건 우리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우리 돈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바로 희소한 건데, 보시면은 인간의 욕구보다 많이 존재해서 무상으로 공짜로 소비할 수 있니? 이 말은 희소성이 있다 없다?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희소성이 없는 무상재에 해당하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재는 무상으로 소비할 수 없대요.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희소성이 있는 거고, 따라서 경제재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이 경제재를 절대적인 양이 작은 재화와 절대적인 양이 많은 재화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절대적인 양이 작다라는 건 숫자 자체가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즉, 희귀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희귀성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절대적인 양이 적지 않은 건 희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니은은 희귀성은 없는 거예요. 자, 기억은 이 재화는 희귀성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경제재였으니까 당연히 희소성도 있습니다. 자, 기억이 맞는 복이고, 니은.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여러분,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게 바로 경제재잖아요. 둘 다 경제재예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희소성과 관련해서 좀 오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희소성이 없으면 무상재고요. 희소성이 있으면 경제재예요. 희소성이 작으면 무상재고 크면 경제재가 아니라 작든 크든 희소성이 있으면 무조건 경제재라는 겁니다. 자, 디귿. 시대의 변화에 따라 A, 무상재는 B, 경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맑은 물이 대표적이죠. 맑은 물은 예전에는 무상재였지만 지금은 우리 생수, 돈 주고 사 먹는 경제재가 됐어요. 그리고 경제재 역시 무상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리을. A와 B는 모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경제재는 당연히 거래가 되지만 무상재, 햇빛, 바닷물 같은 건 거래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6번이에요. 6번부터 여러분 약간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6번 문제도 패턴이 있어요. 보시면은 A에서 CJ의 관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B, C제는 각각 AJ의 연관제이다. 자, 여러분, 연관제라고 하면 두 개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무조건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예요.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자, 그리고 이 세 제와는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 A제와 그리고 B제가 뭔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A제와 C제가 뭔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대체제와 보완제는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계속 A제는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로 끌고 가야 되고요. B제와 C제는 수요가 어떻게 변했는지로 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AJ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어 생산 비용이 감소했대요. 자, 그럼 이 말은 AJ의 공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우리는 공급 증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왜? AJ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AJ가 많아졌네요. AJ 가격이 바로 하락하겠죠. AJ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그런데 BJ의 판매 수입이 감소했대요. 근데 우리는 판매 수입이 궁금한 거 아니거든요. 결국 BJ의 수요가 어떻게 변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BJ 수요가 어떻게 됐길래 판매 수입이 줄어들었을까? BJ 수요가 감소한 거죠. 우리가 BJ를 안 사니까 BJ 가격 떨어져, BJ 거래량 줄어들어 해서 판매 수입도 줄어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J 판매 수입은 증가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바로 CJ의 수요가 어떻게 변했냐를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CJ 판매 수입이 증가했냐? 바로 CJ 수요가 증가해서 우리가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해서 결국 판매 수입이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J 가격은 하락했는데 BJ 수요는 감소했고요. CJ 수요는 증가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 AJ 가격이 하락했는데, 즉 이 말은 AJ를 많이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BJ는 조금 사. 이거 많이 사고 이걸 조금 사? 두 개는 대체제 관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J를 많이 사는데 CJ도 많이 사. 왜? 같이 쓰면 좋은 보완제니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제 보완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공식처럼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대체제다.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보완제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해 두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로 가서 AJ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BJ 수요는 어떻게 되니? 좀 전에 우리 AJ 가격이 하락할 때 BJ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AJ 가격이 상승하면 BJ 수요는 증가하겠죠. 맞네요. 두 번째, AJ 공급이 감소하면, 근데 우리는 AJ 가격이 궁금한 거라고요. 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비싸지겠지. 위의 내용이랑 같은 말이네요. 자, 그러면 BJ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우리 위에서 AJ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 BJ 수요는 증가한다고 했거든. 자, 그러면 BJ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BJ 가격은 우리가 많이 사니까 가격 비싸지고 많이 사니까 거래량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자, 그 다음 디귿. AJ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자, 그래서 AJ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자,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싸지면은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 가격이 싸지겠죠. 이거예요, 지금. AJ 가격이 싸졌어요. 자, 그러면 CJ는 CJ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죠. 자, CJ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CJ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가 많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면 당연히 CJ 가격 상승하겠죠. 물론 거래량도 증가할 거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었고요. 마지막 리을 A제와 B제는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라는 거 봤고, 그리고 A제와 C제가 보완제 관계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대체제 보완제 문제는 이렇게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제와의 수요, 이 관계로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5만 원을 지출했대요. 그런데 현재 갑은 A국과 B국 중에 어디로 여행 갈지 고민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나 A국 갈까 B국 갈까 고민하는 시점에서 일주일 전에 쓴 5만 원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미 지나간 돈입니다. 파 묻었죠. 그래서 5만 원은 바로 매몰 비용이 되죠. 자, 그 다음 갑은 A국과 B국 중에 어디로 여행 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A국 여행 경비는 200만 원. 그러니까 A국 가려면 내 주머니에서 200만 원 써야 돼. B국 가려면 300만 원 써야 돼요. 그리고 A국 여행의 편익은 250만 원. 갑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선택한다면 결국 순편익이 50만 원인 B국으로 여행 가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 기회비용 문제.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A국 여행 그리고 B국 여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A국 여행을 갈 때 얻을 수 있는 만족, 편익, 그리고 A국과 B국 여행의 기회비용. 우리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 그리고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게 바로 순편익이죠. 자, 주어진 정보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A국 여행의 편익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25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A국과 B국 여행에 있어서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줘야 되는 돈. 이게 바로 명시적 비용이죠. A국은 명시적 비용이 200만 원, B국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지금 안 나와 있고 순편익은 B국 여행의 순편익이 50만 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먼저 B국 여행의 암묵적 비용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암묵적 비용이란 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포기하는 것 중에 가치가 제일 큰 건데 보세요. 우리가 B국 여행을 가기로 선택을 했어. 선택. 자, 그러면 A국 여행을 갔을 때 만족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여기에 250만 원이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A국 여행을 가면은 250만 원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반드시 200만 원을 써야지만 250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얻을 수 있었던 만족은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 50만 원을 우리는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암묵적 비용이 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B국 여행의 기회비용은 더하면 35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순편익이 50만 원이다? 우리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건데 그러면 편익이 뭐여야 돼요? 편익은 바로 400만 원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A국 여행의 암묵적 비용 똑같이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A국 여행을 가게 되면 B국 여행을 갔을 때 얻을 수 있었던 만족을 포기하는 건데 그 만족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400만 원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행 경비 30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순수하게 얻을 수 있었던 만족은 100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은 A국 여행의 기회비용은 300만 원이 되고요. 순편익은 편익 250에서 기회비용 300을 빼면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다 풀렸어요. 자, 1번. 기억은 B국 여행을 선택할 때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아니죠. 매몰 비용이니까. 그 다음 2번. A국 여행을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300만 원이고 그리고 A국 여행을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은 50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B국 여행을 선택할 때 편익은 400만 원이 맞죠. 정답은 4번이고 5번. A국 여행의 기회비용은 300, B국 여행의 기회비용은 350. A국이 큰 게 아니라 A국이 작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회비용 문제를 풀었는데
이 기회비용 문제를 할 때 특히 우리는 암묵적 비용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8번이에요. 8번. 그림은 XJ 시장의 균형점 이동이다. 자, 여러분 힌트. 바로 시장의 균형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장의 균형점이란 건 이렇게 가격과 수량이 있을 때 균형점은 무조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여기가 바로 시장의 균형점이고요. 시장의 균형점은 결국 수요나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 변하는 거예요. 자, 단 XJ는 정상제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 자, 그러면은 일단 원래 균형점이 A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가 최초의 균형점이란 건 여기서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거죠. 이렇게 수요 곡선과 이렇게 공급 곡선이 만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A에서 B로, 그 다음에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동하고 있는데 먼저 이 A점에서 B점으로 가려면 B점에서도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수요 곡선에 비해서 어디 쪽으로 갔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으로 갔죠. 우리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잖아요. 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수요 증가. 두 번째,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공급 곡선은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공급은 감소한 겁니다. 자, 두 번째, B에서 C로는 어떻게 가니? 자, C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왔네. 수요 증가. 그 다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왔네. 공급 증가. 마지막으로 C에서 D로 가는 건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수요 곡선에서 왼쪽으로 바로 수요 감소.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공급 증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모든 요인을 다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A에서 B로. 그런데 A에서 B로 가려면 수요는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두 개가 모두 감소하면 어디로 갈까? 자,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니까 원래 점보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네요. 두 번째, 소비자의 소득 증가. 자, 여러분, 결국 소득이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소득이 증가하는 건 우리 수요에 영향을 주고 정상적인 재화니까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사죠. 수요 증가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B에서 C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급도 같이 증가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XJ에 대한 선호가 감소했다. 우리가 이제 안 사, 싫어. 그러면 수요 증가죠. 수요 감소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 XJ 공급자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 자,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맞네요. 그 다음 A에서 B로 이동할 때와 그 다음에 B에서 C로 이동할 때 수요의 변동 방향은 같다. 수요 증가, 수요 증가니까 둘 다 증가로 방향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었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죄송해요. 디귿과 리을이었죠. 선생님이 보기가 지나가서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예요. 자, 여러분 9번 문제 선생님이 봤을 때 진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림은 외부 효과. 우리 외부 효과가 나오면 일단 어렵습니다. XJ 시장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런데 여러분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든지 피해를 주든지 하는 건데 우리 외부 효과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지. 좋은 거니까. 그런데 항상 작아서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항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 최적 거래량보다 작아서 시장 실패야. 그러니까 늘려야죠. 그래서 보조금 줘서 늘리는 거죠. 그 다음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안 좋은 거예요. 환경오염처럼
폐수 방류처럼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바람직한 양은 작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시장에서는 많아서 시장 실패죠. 그러니까 줄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금 같은 걸 부과시키는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래프로 돌아올게요. D1, D2는 각각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 중에 하나래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수요 곡선이 두 개죠. 그럼 우리 이거 일단 생산인지 소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두 개다. 무조건 수요는 소비랑 관련되는 거니까 소비의 측면에서 발생한 외부 효과예요. 만약에 공급 곡선이 두 개면 그건 생산의 측면에서 발생한 거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D1이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이면 여기 있는 D1이 사적 편익을 반영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D2는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회적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거, 사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공급 곡선과 사적 편익이 만난 바로 여기가 바로 시장 균형점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Q1이 바로 시장 거래량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걸 고려한 게 바로 여기 이 균형이 사회적 최적 균형이에요. 자, 여기서 내려오면 바로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거래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외부 경제냐 불경제냐 보시면은 최적을 보세요.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한 게 지금 많았으면 좋겠는데 시장에서는 작아서 시장 실패네. 많았으면 좋겠대. 왜? 좋은 거니까. 바로 외부 경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라고 한 건 틀렸습니다. 2번 Q1이 시장 거래량이면 우리 방금 전에 한 거잖아요. Q1이 시장 거래량. 그럼 Q2가 최적 거래량. 방금 전에 한 외부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중에 누가 더 크니? 자, 여러분 외부 경제는 사적 편익이 있는데 내가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내놓는 거잖아요. 자, 그럼 사회적 편익은 더 커지게 되죠. 또는 그래프에서 자, 시장 균형 거래량에서 사적 편익 곡선보다 사회적 편익 곡선이 더 위에 있죠. 사회적 편익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3번, 4번 건너뛰고 5번으로 갈게요. 5번 보시면은 Q2가 최적 거래량이면 Q2가 최적 거래량 맞네. 계속 외부 경제예요. 5번도. 자, 외부 경제라면은 지금 이거 작아서 시장 실패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우리 소비를 늘리면 되죠. 보조금을 주면은 우리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최적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러면 3번, 4번은 뭐냐? 자, 3번, 4번은 완전히 다시 해야 됩니다. 자, 3번 Q1이 최적 거래량이면 다시 해야 돼요. Q1이 최적 거래량이면 그러면 자동으로 Q2가 시장 거래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적 거래량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최적 균형이 돼요. 자, 그리고 자동으로 이 수요 곡선이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 다음 거꾸로 여기가 시장 균형점이다. 시장 균형 거래량이다. 그럼 올라가면 이 균형이 바로 시장 균형 거래량이 되고 그리고 이 곡선이 바로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이 되죠. 자, 그러면 3번에 D2는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이다. 아니죠. D2는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입니다. 그리고 4번도 이어지는 건데요. 보시면은 Q2가 시장 거래량이면 좀 전에 한 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Q2가 시장 거래량이라는 건 Q1이 최적 거래량이 되는 거고 자동으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최적 수준의 가격, 시장 가격. 자, 여러분 여기가 최적 균형이잖아요. 그럼 옆으로 가면 바로 최적 가격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 균형에서 옆으로 가면 시장 균형 가격이 되는데 지금 최적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죠.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9번 이 외부 효과 문제 정확하게 복습해야 되는 게 수능에서도 진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이틀 전에 3학년들이 9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3학년 구모에도 똑같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단 거기서는
공급 곡선이 2개인 거 이것만 달랐지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밑줄 친 기역의 시장 상황으로 나타낸 그림. 자,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축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게 확산될까봐 살처분을 했대요. 자, 그럼 돼지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돼지의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공급은 돼지를 살처분했을 때와 반대로 변했대요. 그럼 공급 증가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 돼지 열병이 있다고 하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프 문제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읽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수요가 감소했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공급이 증가했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해서 정답이 바로 3번이 되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해서 결국 가격이 하락한 3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1번. 와, 11번 문제 선생님은 보고 좀 많이 난이도를 높이셨는데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보세요. XJ 시장에서 정부가 최저가격제를 실시했대요. 최저가격제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공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최저 이만큼은 줘야 돼. 우리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최저임금제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공급 곡선이 수직인 공급 곡선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래프를 분석할 때 항상 원래 균형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최저가격제 보지 말고 원래 수요 곡선, 원래 공급 곡선 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여기가 바로 시장의 균형이겠죠. 자, 그러면 균형 가격 100원에 거래량 200개.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가격, 거래량, 그리고 밑에서는 결국 소비자 잉여와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그리고 둘을 합한 사회적 잉여까지 묶고 있으니까 다 해볼게요. 자, 먼저 전에 가격은 100원이었고 그리고 거래량은 200개였어요. 이때 소비자 잉여는 얼마니? 자, 여러분 소비자 잉여 구해볼게요. 소비자 잉여 시장 가격이 100원이에요. 그리고 200개까지만 거래가 되는데 만약에 이만큼의 거래량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여기까지 지불할 생각 있잖아요. 우리 수요 곡선이 바로 최대 지불 용의를 모아놓은 거니까 최대 여기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실은 100원만 낸 거잖아요. 이득. 또 여기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100원만 냈으니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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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 수요 곡선과 시장 가격 사이의 면적.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인데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역시 경제는 수학인가요? 아니죠. 우리 삼각형의 면적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삼각형의 면적 구해볼게요. 자, 200, 200. 200 곱하기 200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생산자 잉여. 자, 이제 주의해서 보세요. 이 공급 곡선이 수직인 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일단 공급자들은 무조건 200개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00원일 때도 200개 공급해요. 200원일 때도 200개 공급하고 300원일 때도 200개를 공급하고요. 1000원일 때도 200개 공급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50원일 때도 200개, 10원일 때도 200개. 그러니까 10원만 받아도 팔겠다는 거야. 5원 받아도 팔겠다는 겁니다. 0원에 아주 가까운 가격에도 팔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최소 요구 금액은 거의 0원에 가까운 겁니다. 거의 공짜로도 팔겠다는 사람들이야. 200개는 무조건.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만큼을 지금 거래할 때 이 사람은 거의 0원만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실은 100원 받았잖아. 이득. 또 0원만 받아도 되는데 100원 받았으니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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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면적이 생산자 잉여가 돼요. 자, 그러면 100 곱하기 200이니까 2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회적 잉여는 둘을 더하면 되니까 4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최저가격제를 시행을 했어요. 자, 최저가격제를 시행을 하면은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200원에 거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0원일 때 우리 소비자들은 비싸졌으니까 우리는 몇 개까지 사려고 하니? 우리는 여기 100개까지만 사려고 하죠. 반면에 공급자들은 여전히 200개를 팔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급자들이 200개 팔려고 해도 우리가 100개만 사니까 결국 거래는 100개까지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뒷부분은 잉여 생각할 필요가 없죠. 거래가 돼야지 잉여가 발생하는 거지. 이 뒷부분은 거래를 안 하는 거니까 잉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후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가격은 20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100개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 자, 우리 소비자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실은 200원만 냈으니까 이득. 또 여기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200원만 냈으니까 이득, 이득, 이득. 해서 위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이 바로 소비자 잉여예요. 자, 넓이를 구해보면 100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5천이 되죠. 자, 그 다음 생산자 잉여. 자, 이 생산자들은 지금 거의 0원만 받아도 되거든요. 거의 공짜로 줄 생각이 있는데 200원을 받았으니까 이만큼 이득, 또 이득, 이득, 이득 해서 결국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돼요. 그러면 생산자 잉여 2만 원이 되네요. 자, 그리고 사회적 잉여는 합하면 2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문제는 다 풀렸어요. 1번, 가격 규제 전후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격 규제 이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똑같아요. 세 번째, 가격 규제 이후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2만 똑같습니다. 자, 4번, 가격 규제 이후 소비자 잉여는 10,000원 감소한다. 15,000원 감소했죠. 사회적 잉여는 15,000원 감소했네요.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2번. 그림은 어떤 기업의 월간 계획표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어떤 기업이 원자재를 샀대요. 자, 여러분, 원자재를 사는 행위는 소비일까요? 아니에요. 원자재를 사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해요. 우리 이렇게 기업이 원자재를 사는 행위를 생산적 소비 또는 투자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생산입니다. 왜 그렇냐? 자, 여러분, 생산이란 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왜 기업이 원자재를 샀겠어요? 이걸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바로 생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사과 사 먹었어. 그건 소비예요. 그냥 여러분이 먹어버리고 끝이니까. 그런데 요리사가 애플파이를 만들어서 팔려고 사과를 샀대요. 자, 그러면 그 사는 행위는 생산이에요. 왜? 요리사가 왜 사과를 샀어요? 애플파이를 만들어서 팔면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즉,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니까 생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바로 나왔고, 니은 완제품을 운반하는 거. 이거 운반 서비스를 생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생산이란 건 꼭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운반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모든 게 생산입니다. 그 다음 임금협상, 분배의 문제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세 개를 보면 결국 무언우의 문제인데 임금협상은 분배랑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를 확충한다는 건 노동 대신에 기계를 쓴다는 거니까 생산 방법, 어떻게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제품 개발, 무엇을 만들래? 무의 문제죠. 자, 2번 니은은 생산, 맞고 디귿. 우리 분배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 가질 때 키워서 골고루 가지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와 무엇을은 효율성만 고려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4번 리을은 어떻게의 문제 맞고 5번은 무엇을이니까 생산물의 종류, 수량 맞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3번이에요. 13번 가의 일반적인 영향. 가가 뭘까? 보면은 유럽 봉건자에서 농부들은 군주의 농지를 경작해서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를 조세로 납부했다. 그러다가 주화, 동전이 발행되자 농부들은 이제 금화로 조세를 납부했대요. 근데 일부 군주들이 징수한 금화의 일부를 잘라서 새로운 금화를 주주하는 방법으로 돈을 더 벌었대. 이런 거죠. 금화가 이렇게 한 입이 있다. 뭐 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서 좀 자르고 여기서 좀 잘라서
한 입짜리 3개를 만든 겁니다. 돈이 많아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농작물의 생산량은 동일하지만 새로 만들어낸 금화가 늘어났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했고 결국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지금 가에 들어가야 될 말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야.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0원, 뭐 이 정도면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용돈이 한 달에 100억이 됐어.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자, 100억이 됐어. 그럼 여러분 아이스크림, 나는 10,000원 줄게. 어떤 친구야, 난 10만 원 줄게. 이러면은 아이스크림 개수는 그대로인데 아이스크림 가격은 어때? 팍팍팍 뛰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무조건 화폐의 가치,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죠. 자,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기억, 연금 생활자. 연금 생활자는 은퇴하고 나서 일정액을 돈으로 받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받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는 불리해지죠. 두 번째,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화폐 실질 구매력. 여러분, 실질 구매력이란 건 그 돈으로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냐는 건데 지금 우리 똑같은 액수로 물가가 뛰었으니까 옛날만큼 물건을 못 사게 됩니다.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이거 인플레이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등장하는 목인데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럼 채권자는 돈의 가치가 높을 때 빌려줬다가 물가가 뛰었어. 그럼 난 나중에 돈의 가치가 낮을 때 받으니까, 가치가 떨어진 돈을 받으니까 나는 불리해지는 거죠. 반면에 채무자는 유리해지는 거고. 반대로 썼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14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교사가 경기 순환 곡선. 자, 우리 경기는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실질 GDP를 기준으로 그리죠. 그래서 여기 장기 추세선 이상으로 실질 GDP가 증가할 때 우리 이거를 확장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를 후퇴기, 그리고 추세선 이하로 이제 계속 실질 GDP가 줄어들 때를 수축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 바로 이 부분이 회복기가 되죠. 회복기예요. 1번,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회복기. 그렇죠. 우리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씩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 2번, 경제활동이 최저 수준인 수축기. 수축기는 여기. 3번, 경기가 둔화되어서 생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 바로 후퇴기 이야기예요. 그 다음 4번, 재고가 증가해서 물가가 하락한다. 근데 우리 회복기에는 경제가 살아나니까 재고가 줄어들고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5번에 고용이 감소하여 실업자가 늘어난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XJ 시장에서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거예요. 우리 최고 가격제는 최고 여기까지만 받아라. 가격을 규제해 주는 거니까 우리 소비자를 위한 거죠.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뭐 이런 최고 가격제 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원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원래 균형점부터 보세요. 여기에 P0의 가격에 Q0만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보기에 이 P0가 너무 비싼 거야. 야, 이건 너무 비싸다. 최고 여기까지만 받아라.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시장 가격은 정부 말대로 P1으로 떨어져야 돼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많이 사고 싶겠죠. 우리는 몇 개까지 사고 싶어 해요. 바로 여기까지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산자들은 싸졌으니까 조금만 팔려고 하겠죠. 생산자들은 여기 Q1까지만 팔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이 사고 싶지만 생산자들이 조금만 팔려고 하네? 그럼 결국 거래되는 건 여기까지 Q1까지만 거래가 되겠죠. 그럼 이만큼 뭐가 넘쳤네. 초과인데 뭐가 넘쳤어요? 바로 초과 수요죠. 자, 1번 가격 규제는 생산자 보호 아니죠.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두 번째, Q1, Q2만큼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XJ 암시장 가격은, 자, 요게 좀 난이도가 있는 복인데
우리 일단 Q1에서 거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몰래 야, 내가 P1 이상 줄게. 나한테 팔아라. 이런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Q1의 거래량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최대 P2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수요 곡선은 최대 지불 용의를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암시장에서 가격은 P1보다는 높을 거고 최대 P2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가격에서는 우리도 살 생각이 없죠. 우리는 최대 여기까지만 지불할 거니까. 그 다음 4번에 수요가 감소해서 균형 가격이 P1보다 낮아지면 가격 규제의 실효성은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쫙 줄어서 수요 곡선이 여기까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난 여기가 시장 균형인데 최고 가격제는 최고 P1까지만 받아라. 근데 어차피 균형 가격이 그것보다 싸잖아요. 그럼 그냥 이 가격에 여기까지 거래하면 됩니다. 가격 규제 실효성 없어요. 정답은 4번. 5번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Q1, Q2만큼 증가하면은 Q1, Q2가 이만큼이잖아요. 공급 곡선이 다 이만큼씩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가격에 Q2가 바로 균형 거래량이 됩니다. 그럼 원래 우리 최고 가격제에서 균형 거래량 Q1이었는데 이제 Q2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16번. 표는 갑국과 을국의 고용지표 변화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자, 보시면은 갑국에서 15세 이상 인구 그대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업률이 증가했네? 자, 여러분, 실업률은 이렇게 구하잖아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해. 근데 우리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죠. 이거 분해 실업자 곱하기 100인데 문제가 지금 실업률이 증가했대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쪽만 보면은 지금 실업자가 그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분모만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실업률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바로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야. 그러면은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업자, 취업자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도 당연히 증가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15세가 그대로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네?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을국을 보면은 자, 을국에서도 15세 이상 인구는 불변, 그리고 취업자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업률이 그대로래. 자, 실업률이 그대로래. 그런데 취업자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실업자의 변화가 없다면 분모만 커졌으니까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업률이 그대로일 수 있을까? 바로 취업자랑 똑같은 비율로 실업자가 증가하면 분모 분자가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그대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실업자가 증가했구나를 알 수 있죠. 을국에서도 역시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고 그런데 15세 이상 인구는 그대로네. 역시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한 거죠. 자, 기억. 갑국의 비경제활동 인구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을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인데 지금 우리 15세 이상 인구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네. 그럼 당연히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해야죠. 그 다음 디귿. 갑국과 을국 모두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인데 갑국과 을국 둘 다 15세 이상 인구는 똑같아요. 근데 둘 다 취업자는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률은
증가하게 되죠. 상승합니다. 그리고 갑국 을국 모두 실업자 수는 증가. 증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는 갑국의 경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 자, 어떤 정책인지 한번 볼게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대. 즉 정부가 돈 풀겠대요. 그 다음에 소득세 인하. 그럼 우리 소비가 늘어나겠네요.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기업의 고용 창출 기대. 즉 기업의 투자가 늘어납니다. 지금 정부가 돈 풀고 우리 가게도 소비도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늘어난다. 자, 이건 바로 확대 재정 정책이죠. 확대 재정이에요. 자, 정부가 왜 돈을 풀었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즉 경기 침체니까.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걸 줬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경기가 침체된 걸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어. 취업자가 증가해. 실업률은 떨어져. 이건 경제가 좋은 거지. 두 번째,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그럼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거.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경제활동 인구랑 취업자 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바로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인데 예전에는 취업자가 이만큼이니까 실업자가 조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취업자는 줄어들었고요. 실업자가 늘어났네. 경제가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이야기가 되죠. 마지막 리을은 수출 늘어나고 실질 GDP 늘어나. 이건 경제가 좋은 거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8번 그림은 경제 안정화를 위한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기준금리. 자, 우리 여러분, 기준금리라는 건 중앙은행이 결정하고요. 중앙은행이 하니까 이건 통화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들의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기준금리를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갑국을 보면은 갑국에서는 가시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갔어.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은행의 이자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은행의 이자가 비싸졌어. 그럼 우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자가 비싸졌으니까 기업들은 대출을 조금밖에 못하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왜 돈을 줄이고 싶었을까?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바로 가는 경기 과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보시면은 나에서는 갑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시중은행의 이자도 싸지고 그럼 우리는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죠. 기업은 대출 받기가 쉬워집니다. 바로 통화량이 증가해요. 자, 왜 돈을 늘리고 그렇죠. 통화량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걸 반대로 써놨네.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우리가 통화량이 늘어나죠. 왜 돈을 늘리고 싶었을까? 바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을국은 보시면은 다 똑같습니다. 을국은 쭉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즉 갑국의 나 상황처럼 을국은 계속 경기 침체였던 거예요. 자, 1번 갑국은 가시기에 총수요 증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근데 갑국은 가시기에 경기가 과열됐어. 총수요,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총수요를 억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갑국은 나시기에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갑국은 나시기에 경기가 침체됐어.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 실업률을 줄여야 되겠죠. 3번 을국은 가시기에 경기 활성화. 을국은 가시기건 나시기건 경제가 항상 어려웠어.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게 맞죠. 정답은 3번이고 4번 을국은 나시기에 통화량 감축. 을국은 계속 경제가 어려워요. 계속 통화량을 늘려야 됩니다. 5번에 가시기에 갑국은 을국에 비해 기업 투자 확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근데 갑국은 가시기에 경기가 과열됐어요. 투자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문제예요. 그림은
국민 경제의 균형점 변동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국민 경제의 균형점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시장 경제의 균형점 봤어요. 시장 경제의 균형점은 하나의 물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의 가격과 수량이 있고 그 물건에 대한 수요, 그 물건에 대한 공급, 여기서 바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경제의 균형이란 건 이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물건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에 대한 수요. 그래서 총수요라고 해요. 총수요, AD.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 총공급.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물건이면 가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니까 바로 가격 대신에 물가가 들어가고, 하나의 물건이면 거래량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이니까 실질 GDP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물가와 실질 GDP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보시면은 생산 요소의 가격, 그리고 생산성, 기술 같은 것들은 뭐에 영향 주냐? 총 공급에 영향을 주죠. 총 공급. 그 다음 소비, 그리고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은 총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가 작용해서 물가와 실질 GDP가 결정된다. 자, 1번 기역이 하락하면, 자, 기역이 총 공급이잖아요. 자, 여러분, 총 공급이 감소하면 그럼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오면 되겠죠. 죄송해요. 총 공급이 아니라 지금 생산 요소 가격이네. 생산 요소가 싸지면 총 공급은 늘어나겠죠. 그럼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원래보다 물가는 떨어지고 실질 GDP는 증가했으니까 와, 엄청 행복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반대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총 공급이 감소할 때 발생합니다.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오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원래보다 물가 뛰고 실질 GDP 줄어들고 와, 너무 불행한 상황이죠. 두 번째, 니은의 감소는 총 수요 감소예요. 자, 투자가 감소하니까 결국 총 수요가 감소하는데 보시면은 AD, AS, 여기는 물가, 실질 GDP를 보면은 지금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 총 수요가 감소해서 총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원래보다 물가가 떨어지고 실질 GDP가 줄어들죠. 근데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야. 그리고 통화 정책이건 정부의 재정 정책이건 결국 총 수요를 조절하는 거고, 4번에 가의 증가는, 총 공급의 증가는 아까 우리 총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아주 행복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고, 반면에 총 수요가 증가하면은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오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물가가 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5번에 가는 총 공급, 나는 총 수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여러분들 20번 문제 보고 많이 쫄았을 것 같아요. 그래프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우리가 기본적인 규칙에만 익숙해지면 쉬운 문제인데, 보시면은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전년 대비, 작년과 비교한 거구나. 그리고 명목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거래요. 근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란 건 실질 GDP 증가율이거든요. 실질 GDP 증가율. 자, 그래서 우리 명목 GDP 증가율과 실질 GDP 증가율이 나왔는데, 여러분, 증가율 또는 상승률, 성장률과 같은 변화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플러스가 나오냐, 0이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나오면 무조건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0이 나오면 크기가 그대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크기가 작아져요. 자,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갑국과 을국 모두 기준 연도가 2017년이래요. 기준 연도가 2017년이라는 게 또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준 연도가 2017년이라는 거는 일단
기준 연도에는 무조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해요. 왜 그러냐? 2017년 명목 GDP 어떻게 구해요? 2017년 가격 곱하기 2017년 생산량.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2017년 생산량 하면 되는데 기준연도가 곧 2017년이니까 두 개가 무조건 기준연도에는 같아진다. 그리고 기준연도의 물가 지수는 무조건 100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자, 그다음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뭐냐?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인데, 자, 여러분, 이 결과가 100이 나왔다면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다는 말이고, 이 말은 기준연도와 물가 수준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기준연도일 수도 있고 기준연도와 물가가 같은 100일 수 있어요. 만약 이게 100보다 작게 나왔다면 그러면 분모가 더 큰 거죠. 이거는 실질 GDP가 더 커요. 자, 그리고 100보다 작으니까 기준연도보다 물가는 낮은 거고, 만약 이게 100보다 크다 그러면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높은 거고 명목 GDP가 더 크면은 100보다 크게 나오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갑국과 을국의 명목 GDP, 실질 GDP를 다 구해야 되는데 먼저 명목 GDP부터 구해볼게요. 자, 명목 GDP 그리고 실질 GDP. 자, 2017년에 여기 동그라미 연결선이 지금 보니까 명목 GDP 증가율이고 이게 명목 GDP, 그리고 여기는 네모 연결선이 실질 GDP 증가율이래요. 자, 먼저 2017년의 명목 GDP는 두 나라 모두 100억 달러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자, 둘 다 100, 여기도 100이에요. 2017년에. 자, 그런데 2017년이 기준연도였잖아. 그럼 기준연도에는 명목 실질 똑같으니까 실질 GDP도 1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명목 GDP는 어떻게 됐니? 자, 명목 GDP 증가율이 뭐예요? 2예요. 즉, 이 말은 작년에 비해서 2%가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100의 2%면 얼마예요? 2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10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019년에는 명목 GDP 증가율이 1%예요. 이 말은 줄어든 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또다시 1%가 증가한 거야. 자, 여러분, 102의 1%면 1.02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더하면 103.0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 GDP 구해볼게요. 자, 실질 GDP 2017년에 100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는 마이너스 1%래. 작년에 비해서 1%가 작아진 거야. 우리 100의 1%면 1이니까 1이 작아지면 99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플러스 1이에요. 자, 여러분, 99의 1%면 0.99죠. 이게 커졌으니까 99.99가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을국의 2017년 명목 실질 GDP 구해볼게요. 자, 을국의 2017년 명목 GDP 100이었고 실질 GDP도 기준연도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 GDP가 2018년에는 2%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명목 GDP가 2% 커졌습니다. 자, 2% 커졌으니까 100의 2%면 2가 커지죠. 10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명목 GDP 증가율이 2%예요. 그러니까 102에서 또다시 2%가 커진 거야. 우리 102의 2%면 2.04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더하면은 104.04가 됩니다. 그 다음 실질 GDP는 100에서 출발했는데 2018년에 실질 GDP 증가율이 3%예요. 그러면 100의 3%니까 3이 증가하는 거예요. 103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실질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2%예요. 자, 여러분, 103의 마이너스 2%면 2.06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은 뺄셈 잘해야 돼요. 얼마가 되냐면 100.94가 되죠. 자, 이렇게까지 구하면 실은 이제 보기는 다 풀렸어요. 자, 여러분, 문제 볼게요. 자, 1번.
갑국의 경제 규모는 실질 GDP를 보면 되죠. 자, 갑국의 실질 GDP는 언제가 제일 커요? 2017년이 제일 큽니다. 틀렸고, 두 번째, 갑국의 2019년 물가 수준은 기준연도와 동일하다. 우리 기준연도가 2017년, 물가는 무조건 100이라고 했어. 그런데 2019년 갑국의 물가는 실질 GDP 99, 명목 GDP 103.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에 넣어버리면은 99분의 103. 곱하기 100이니까 100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기준연도보다 100보다 크니까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 다음 3번. 을국의 2018년 물가는 2017년에 비해서 우리 2017년 기준연도니까 100. 그리고 2018년은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구하면 실질 GDP 103분의 명목 GDP 102 곱하기 100 하면 100보다 작겠죠. 90 나올 거야. 그 다음에 2019년에는 GDP 디플레이터 구하면 실질 GDP 100.94분의 명목 GDP 104.04 곱하기 100을 하면 100보다 크겠죠. 분자가 더 크니까 100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히는 100 몇 프로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018년, 2017년 100에 비해서 어쨌든 90머니까 줄어들었고 물가가 하락했고 그 다음에는 100보다 크니까 물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바로 3번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갑국의 2019년 명목 GDP는 을국보다 작죠. 그리고 갑국의 2019년 실질 GDP는 을국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쌤이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확실한 복습을 통해서 절대 앞으로 틀리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확실하게 하시고요. 이제 11월 학평 때 여러분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